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경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합 당협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눈이 좀 촉촉하게 느껴졌는데 먼저 김재석 위원장께 질문을 좀 드려보면 서울 도봉구갑에서 뛰었고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예, 이제 동북부의 구청장 당선 그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들 가운데서 적어도 20개 곳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구청장을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개표를 해보니 특히 동북부, 제가 있는 도봉구를 비롯해서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에서 사실은 구청장이 도봉구를 말고는 다 민주당의 구청장이 돼버려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 좀 아쉬운데 적어도 제가 있는 도봉구에서는 도봉구청장이 당선이 됐고요. 나아가서는 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 2번, 그러니까 나번까지 전원이 다 당선이 돼서 도봉구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후보자 전원이 당선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지금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할 때 변화된 표심의 방향,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 뛰셨잖아요. 느끼셨어요? 그렇죠.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 강세 지역들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계속 이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하자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구민들의 어떤 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시장 동안의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훨씬 적극적인 국민의힘에게 보다 힘이 좀 실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어떤 민심들이 전환이 됐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경 대변인은 경기도 김동연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천당과 지옥을 오갔는데 예상은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마지막에 보셨습니까? 우선은 개표하기 바로 직전에는 저는 된다. 김동연 후보가 당연히 된다라고 믿고 있었죠. 근데 그 믿음에는 기대치까지 같이 포함된 믿음이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개표가 막상 출구조사가 나오고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서 약간 불안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오후로 이제 넘어가면서 초저녁으로 넘어가면서 약간씩 줄어드는 시간대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저희가 계산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표되지 않은 지역구가 어딘지, 그리고 지금 0.1%씩 줄어들었을 때 이 정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표수로 줄어드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계산을 해봤을 때 개표율이 95%에서 98% 사이에는 분명히 뒤집힌다라는 계산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치였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긴장한 상태로 계속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5시 32분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맞아요. 안타깝게도 5시 정도에 실수로 잠이 들어서 그 순간은 보지는 못했으나 저도 한 1시간 정도 있다 6시 반 정도 일어났더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것이 그래도 좀 맞았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그래도 그러니까 그 도민의 민심이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정말 잘 분석하고 봐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지금 가장 관심 대상이긴 한데요. 국민의힘 먼저. 이준석 당대표가 발빠르긴 합니다. 혁신위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정말 기세가 좋았을 때,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 당시 이해찬 대표가 선거 이기자마자 바로 이런 식의 쇄신 작업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침착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잘하셨거든요. 굉장히 민주당이 국민들께 사랑받던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도취하지 않고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듯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 그다음에 당리당략에만 매몰돼서 당원들의 이야기만 듣는 그런 그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의힘은 이럴 때일수록 쇄신 작업을 더 박차를 가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PPAT라고 하는 후보자 자격시험을
우리가 이번에 도입을 해서 모든 후보자들이 PPAT 시험을 치렀거든요. 네. 처음에 반발 굉장히 많았습니다. 굳이 이거 할 필요 있느냐라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보다 투명하게 한다. 좋은 사람을 공천한다라는 메시지는 우리 국민들께 분명히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쇄신 작업들이 당선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진행되는 것은 이런 쇄신 작업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혁신위를 띄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긴장도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혁신위의 결과가 잘 나올까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이건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당대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만 보고 한다면은 정말로 참 잘했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혁신위를 띄운다기 전에 이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있었던 분들 아니면은 그 캠프에서 계셨던 분들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 좀 가깝게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놀랐던 것이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1년 정도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여당인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좀 측근으로 분리됐던 그런 분들의 얘기가 지금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당대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 그동안 잘해왔지만 이제는 그만해도 될 때다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혁신위 얘기가 이렇게 좀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좀 최재형 혁신위원장이죠.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오늘 언론에 나와서 오늘 오전에요. 언론에 나와서 혁신위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거기서 딱 정말 포인트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임기가 1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다음 총선까지는 그게 공천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왜 최재형 그 의원을 왜 그 자리에 앉혔는가? 그럼 과거에 최재형 이제 그때 당시 후보였었던 거죠. 최재형 의원과 그 공천 과정까지 이준석 대표의 힘이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의원이 아닙니다. 최재형 의원이요. 기존에 이제 그 자리 잡고 있는 의원이 아닌 거고. 그런 분이 그 혁신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공천 얘기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국민의힘도 승리를 했지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예측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보여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김재도 위원장이. 질문을 좀 바꿔서 그러면 당내에서 일단 혁신위를 띄우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선거가 2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최근에 윤핵관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안철수 의원이 된 거죠. 이 3파전에서 과연 이준석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 나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이요. 되게 이제 선거에 승리를 하게 되면 힘이 붙는 것이지 선거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할 일을 다해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 어떤 분을 상정해 놓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예를 들면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벤트들이 있어서 실제로 2018년에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불과 4년 전엔 민주당한테 이런 압승이 있었거든요. 당시 지도부였던 분들, 그다음에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차기 당권에 관심이 있거나 내지는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하는 얘기지 그건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임기가 1년 정도가 남아있고 연이은 선거 2번에 승리했던 여당 대표가 내려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고 그렇다면 정당 안에서 그런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이 나쁘냐? 전혀 아니죠. 정당 자체가 사실 권력 투쟁을 위한 합법적인 기관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당 간에 어떤 토론들이 일어나는지 그다음 정당 내에서는 또 어떤 토론들이 일어나는지가 사실 민주주의의 척도로서 가름할 수 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비대위의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 민주당이 지금 걱정인 것이고 8월 달에 바로 지금 전당대회 치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더 걱정입니다.
민주당 걱정이죠. 맞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민주당 내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 다툼으로 보여지거든요. 잘못됐다 보여지는데 그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는 방송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은 최소한 민주당의 이런 것을 권력 다툼으로 보지 않으시길 않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연스럽다. 네, 권력 네. 다툼 자연스러운 거고 예. 민주당에서 네, 권력 다툼 그러니까요. 자연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어서 얘기를 가자면 지선 대선 연달아 당대표가 승리한 부분 있고요. 분명히 공이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성상납 의혹 부분도 윤리에서 차라리 난 떳떳하다.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홀가분하게 짐을 덜 것 같은 분위기긴 하거든요. 글쎄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뭐 조기 사퇴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이 뭐 차기 대권에 차기 당권에 관심 있는 분이 아마 그 이준석 현 대표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안철수 의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많은 분들은 안철수 의원하고는 관계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성함 다 기억하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게 좀 여기서 부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왜 그럼 지금 이렇게 쇄신을 나온 건 좋지만 쇄신을 얘기하면서 왜 공천을 얘기하느냐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그러고 내부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그냥 친윤계를 견제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의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권을 노린다는 건 뻔한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좀 견제한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윤리위의 지금 징계가 징계 절차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슈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무슨 혁신위를 올린 것은 아닌가 이런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부에서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다 봤을 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같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짧게 반론 받고 민주당 네,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말하신 부분이 둘 다 틀려가지고 제가 정정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쇄신 작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당권, 차기 당권 주자들이 견제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당의 쇄신은 정당의 쇄신인 것이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데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일입니다. 전혀 다른 일이고 오히려 상충될 수 있거든요. 혁신을 하다 보면 많은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혁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징계가 예고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리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윤리위 제소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각하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라는 분이 사실 그 효력 없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물증이 하나 드러났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일부가 했었던 것이고 같은 사유로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윤리위가 무조건 당연직 개시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징계가 내려진다 안 내려진다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윤리위는 당연 개시 절차에 의해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명 절차라든지 하는 것들이 앞으로 켜켜이 남아 있는 진행 상황인 것이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자체로는 이준석 대표에게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제가 짧게만 좀 확인해 보겠는데 어쨌든 성상납 의혹은 일단 그 부분은 벗어났고 거기서 비롯된 파생된 문제로 관해서 윤리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건에 관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같은 사유로 재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는 당연 개시 절차로서 재판처럼 당연히 개시가 된 것이고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다라는 것은 징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징계 절차가 민주당이 예고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귀를 열고 한번 경청하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모두의 관심사가 이 부분에 쏠리긴 합니다. 일단 민주당 비대위는 전원 총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중진 여론 모여서 회의를 열었고 조기 전당대회 없다 이쪽 결론으로 갔고요. 거기 이어서 의원들과 당무위원 좀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의원도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 한 200명쯤 모이는 회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어디에서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 거는 맞습니다. 민주당이 진 거는 맞고 잘 싸운 것은 민주당이 절대 저는 잘 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우리 지지자분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잘 싸우셨다.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선거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얘기, 그러니까 당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좀 저하시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를 준, 이번에 우리 서울만 본다 하더라도 서울의 시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요. 그런데 구청장은 아마 다 넘어갈 것이라고 다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선은 다 줄투표를 소위 줄투표를 많이 한다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17대 8로 이제 그 기초단체장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시민들께서 또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께서 시장은 안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청장까지는 다 아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그냥 송영길, 그러니까 그 전 당대표 송영길 후보만의 탓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경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에 비대위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그 비대위에서 나왔던 그런 메시지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다시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돌아가는 거 다시 보면은 물론 8월 달에 전당대회는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조기 전당대회가 글쎄요, 그게 저는 그렇게 말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당대회 전에 제가 그 대기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는 있고 국민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중앙위원회거든요. 물론 같은 중앙위원회가 있긴 있지만 그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국민의힘에서는 강선당원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열성당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죽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살려준 것이 당원들이고 그분들이 열성당원인데 그 당원들의 표가 얼마나 반영되느냐.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당원들이 50%, 일반 국민이 이제 일반 시민들 국민께 50% 이렇게 표를 행사할 수 있으나 민주당은 컷오프라는 것이 중앙위에서 되고 있습니다. 경선 절차 얘기하시는 경선까지도 가지도 못하게끔 컷오프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지금 돌아가는 그 민주당 내 돌아가는 상황이 그러면은 그렇게 중앙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저는 이제 당내 한 사람으로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한 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네. 민주당이 당원들의 말에, 제가 국민의힘도 좀 경청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주당도 당원들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된다. 나를 지지하면은 당원인 것이고 나를 지지 않으면은 강성당원이다. 이것은 솔직히 조중동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똑같이 활용하는 것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쇄신하는 길이 오히려 막히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집단에게 의결권이 강해지는 부분, 그런 쪽으로 결정이 날까 봐 그 부분 좀 우려스럽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김찬수 위원장님, 네.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비대위원이셨으니까 네. 관련 질문 좀 드려보면, 민주당은 일단 지난 대선에서 이미 패배 원인에 대해서 더 격렬하게 붙고 여기에 대한 원인을 규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역할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줬느냐, 그리고 우리가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복귀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이 사실 비대위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도 실패라고 정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대선과 지방선거 간에 굉장히 시기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비대위가 쇄신 작업을 하기에는 다소 좀 적은 시간이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비대위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검소한 박을 밀어붙이는 그런 행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는 비대위의 쇄신 작업이 부족했었던 것이고, 민주당의 의원들은 비대위 의사와 상관없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말하자면은 국민들의 조롱과 비판을 받는 모습들을 서슴없이 보여줬다는 검증을 제대로 말이죠. 못했다.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망신을 당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도 비대위 역할을 못했던 것과 민주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에 계속 서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번 비대위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고, 사실 국민의힘에 있었던 비대위는 굉장히 시간이 길었습니다. 시간이 길었고 박지원 위원장보다 훨씬 정치적 무게감이라든지 그립감이 강한 김종인 위원장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했었을 뿐이지,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경 대변인께는 단독적으로 본론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졌느냐 이번 지선 책임론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한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재명과 송영길이다. 좀 세게 말하면.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도 있고 그 밖에 선거에 열심히 활동하지 않은 분들이 민주당 내부에 있다. 이 두 가지 논쟁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있는 건 맞죠? 솔직히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고 모든 당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요, 비대위에서 이번에 실망을 안겨준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위, 특히 이제 공동비대위원장, 박지원 위원장만의 잘못이냐. 저도 박지원 위원장에 비판을 했지만 박지원 위원장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모습, 웃으면서 사진 찍었던 모습이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분들 사이에서 사기가 너무나도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 두 공동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것이 진짜 원인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이재명의 탓이다, 송영길의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송영길 후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영길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경선 과정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경선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고 이재명 후보 이제는 국회의원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당에서 와달라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이번에 지역에서는 기초의원까지 전부 다 당선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꼭 누구만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본인들의 권력을 좀 다시 한번 본인들의 권력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남을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한다면요, 민주당은 정말로 당원들한테 이제는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고요. 더 이상 당원들이 다시 한번 그래도 민주당을 믿어보자. 이런 부분까지도 그런 마지막 희망까지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요, 지금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권력 다툼하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 그것도 밖에서 보기에는 세력 간의 탓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부에서는 좋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앞으로의 행보에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당원들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이경 대변인께서는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니다, 책임론 불거질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자 이런 말씀인데 분명히 이런 얘기하게 되면서 그럼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또 논쟁이 붙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죠. 박지원 전 의원 같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열하게 싸워라 대신 짧게 끝내라. 문제는 경제다. 김재수 위원장님. 짧게 끝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짧게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워낙 일단 민주당이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예, 덩치가 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싸워야 될 기득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 굉장히 유불리에 따라서 개파 내지는 뭐 세력 이런 것들이 합종 연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백가쟁명 형식의 그 난상 토론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쉽게 아마 정리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선거가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벤트들이 있어야 사실 당내 정리도 좀 빠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어떤 민주당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을 만한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2024년 총선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질일멸렬하게 싸우고 내부 투쟁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거듭나면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관해 좋은 그 일이죠. 근데 아까 전에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당원들에 의해서 당이 굉장히 많이 좌우될 수가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쇄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당대표로서 출마하기 전에 컷오프가 돼버린다든지 이런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2018년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지리멸렬했던 시기들을 보게 되면 전당대회 치르는 시기가 가장 말하자면 실수가 많이 나온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뽑아주는 것이 지도부기 때문에 당원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들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자유한국당의 5.18 폄훼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극우적인 발언들이 서슴없이 나왔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전당대회가 바로 치러진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가장 많이 그 대중들이 비판하고 있는 지점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비호하고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당원들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겠고 검수완박 미진했다,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강성의 목소리들을 오히려 호소하는 방식으로 지도부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원들에만 휩싸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민주당이 지금 시간이 좀 제법 있고 당을 추스릴 시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보다는 좀 더 혁신 비대위 형태를 가지고 가지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반성하는 편이 사실은 그 다음에 있을 선거에 대비하는데 훨씬 더 좋은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이재명 그럼 의원의 역할은 무엇인 거냐라고 될 텐데 차기 지도부는 누가 뭐래도 쇄신의 지도부가 돼야 될 텐데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저 역시도 이재명 의원이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쇄신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골치가 아플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재명 지금 의원이죠.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곤 있는데 분명히 이런 반론에 부딪히게 될 거거든요. 한 1분 정도 시간. 어떤 반론인지 1분 모르겠어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쇄신의 중심이냐, 쇄신의 주체냐.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준석 당대표는 솔직히 민주당 국민의 입장이었었고, 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는 그러면 당대표의 감이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드리는 것이죠. 남의 당 일이니까요. 그런데 말씀 주신 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투표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은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열성 당원들, 전 강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열성 당원들이 5.18 폄훼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열성 당원들은 민주당 그리고 또 당원들은 5.18 폄훼하는 그런 인식을 그렇게 몰지각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조 전 장관 얘기 왜 저는 저희 민주당 당원도 오히려 하지 않는데 국민의힘께서는 아주 재미있는 소스거리인 것 같아요. 계속 꺼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조 전 장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 얘기인가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리를 쉽게 될 것입니다. 8월이면 전당대회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당원들이 표로 민주당을 다시 한번 똑바로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은 당원에게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고요. 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님 그리고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합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